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새로운 달 4월에 새로운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은 4월 3일 월요일이고요. 날씨는 초여름 날씨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주말에 낮에는 저는 좀 덥다라고 네. 느낄 정도였는데요. 평년보다 기온이 올라서 확실히 따뜻해졌다는 게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오늘은 어떤지 궁금한데요. 박소연 기상캐스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소연입니다. 주말 동안 반소매가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따뜻했는데요. 오늘은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 27도까지 오르며 초여름만큼 덥겠고요. 다만 출근길은 10도 안팎으로 일교차가 15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네, 이럴 때 목감기, 코감기 걸리신 분들 정말 많더라고요. 건강관리 잘해야겠습니다. 오늘 날씨 어떤지 이어서 전해주세요. 네, 이렇게 고온 건조한 날씨에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산불이 비상입니다. 휴일인 어제 전국 곳곳으로 30여 건의 화재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는데요. 여전히 일부 지역은 진화 작업 중에 있습니다. 현재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는 산불 위기경보 경계가 발령 중이고요. 일부 지역으로는 심각강대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도 전국이 맑은 가운데 서울 등 중부지방에는 건조경보가, 그 밖에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여기에 봄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는데요. 충청 이남과 제주에는 순간풍속 초속 15m에 달하는 강풍이 불고 있겠고요.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질 수 있어서 화재 사고에 더욱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은 11.6도, 대전은 8.8도, 대구는 7.6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한낮에는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고온 현상이 절정에 달할 텐데요. 서울은 27도, 광주는 25도, 부산은 19도가 예상됩니다. 내일부터는 봄비 소식이 있습니다. 늦은 오후 제주를 시작으로 밤사이 전국으로 확대될 텐데요. 비는 목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순서입니다.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 강남 납치 살해 사건입니다. 서울 강남구에서 발생한 이 40대 여성의 납치 살해 사건 피의자 3명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요, 오늘 오전 11시 강도살인 또 사체 유기 혐의를 받는 이모 씨와 황모 씨 또 연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열릴 예정인데요. 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오늘 오후에 알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들은 지난달 29일 오후 11시 46분쯤 이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를 납치해서 이튿날 대전에서 살해하고 대청댐 인근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지난달 31일 체포됐습니다. 또 체포 당일 이들이 시신을 유기했다고 진술한 장소에서 실제로 피해자 시신이 발견이 됐습니다. 네, 방금 전 영상 정말 충격적입니다. 네. 어떻게 강남 한복판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의 범행이 철저한 계획 범죄였다고요. 네, 몇 달 전부터 준비를 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경찰은 이들이 이 피해자 소유의 가상화폐를 뺏으려는 목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일단 보고 있고 자세한 범행 동기와 사실관계를 더 조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들 최소 2-3달 전부터 치밀하게 범행 준비를 해온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피해자를 미행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해자 동선을 사전에 파악한 뒤에 범행 당일 피해자 사무실에서 대기를 하다가 퇴근하던 이 여성의 뒤를 밟아서 아파트 앞에서 납치를 한 건데요.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이 피해자들이 납치한 여성을 강제로 끌어서 차에 태우는 모습이 CCTV를 통해서 확인이 되면서 정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경찰은 여기에 더해서 이 청부살인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3명 중 2명이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인데다가 처음부터 살해하려고 납치를 했다라는 진술이 나온 점,
또 실제로 납치 후에 하루 이틀 만에 이 피해자를 살해한 점 등을 미뤄봐서는 원한에 의한 청부살인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있다고 합니다. 경찰이 범행의 구체적 동기와 경위를 파악하고 신상 공개 여부도 결정할 예정입니다. 아, 이거 정말 끔찍한 사건입니다. 네. 배후가 있다면 철저히 밝혀야죠. 예.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다음 이슈 대출금리 3%대 안착입니다.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하단이요 1년여 만에 연 3%대로 낮아지면서 이 대출 예금 금리가 낮아지는 추세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일정 기간 이 고정금리를 적용한 뒤에 이 변동금리로 바뀌는 상품을 주택담보대출 혼합형 금리 상품이라고 하죠. 지난달 31일 기준으로 이 4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혼합형 금리가 연 3.6에서 5.8% 수준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달 3일과 비교하면요. 금리 하단이 0.75%포인트 떨어진 건데요. 금리 우대 요건을 최대한 충족했다고 가정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주담대 혼합형 금리 하단이 3%대로 내려온 것은 지난해 2월 이후 1년 만입니다. 네, 무리해서 집을 마련한 이른바 영끌족들에게는 이 숨통이 조금 트일 수 있는 그런 소식이 아닐까 싶은데 금리 인하에 따른 시장 변화가 있을까요? 대출 수요가 좀 변동될 예정입니다. 이 고금리 대출에 신음하는 영끌족들이 낮은 금리를 찾아서 이 대출 갈아타기를 하려는 수요가 급증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 한 인터넷 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 아파트 담보대출의 고정형 금리가 어제 기준으로 약 3.7%에서 4.6% 수준을 기록했는데 지난달 아파트 담보대출 신청 건수가요. 2월에 비해서 무려 6배나 뛰어 올랐다고 합니다. 이렇게 시중은행의 대출금리가 하락하면서 정부가 내놓은 특례 보금자리론의 이점도 사라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례 보금자리론의 이달 금리는 일반형과 우대형 모두 연 4%대가 적용이 되고 신혼가구 등 우대금리를 최대한 받는다고 하면 연 3.25%에서 연 3.55%까지도 가능하지만 실제로 이런 금리를 적용받는 것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일반 금융소비자들은 금리가 더 낮은 시중은행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게 저 주담대 받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아까 혼합형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네. 앞에 고정금리하고 뒤에 변동금리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대부분 한 1년 잡았다고. 왜냐면 금리가 더 오를 것 같으니까. 네. 근데 지금 내려갔잖아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지금 끌탕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특례 보금자리론 말씀하셨는데 특례 보금자리론을 시중은행 대출로 갈아탈 때 이게 금리가 계속 내려갈지 또 올라갈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또 신중하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세 번째 이슈 국민연금 고액수급자 급증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최근 발표한 국민연금 공표 통계에 따르면요. 작년 기준으로 노령연금을 월 200만 원 이상 수령하는 고액수급자 수가 5,410명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2021년 말에 1,355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4배 가까이 수치가 뛴 것인데요. 200만 원대 국민연금 수령자가 처음 나온 것은 2018년 1월이었습니다. 이후에 2018년 말에 10명, 2019년에 98명, 2020년에 437명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렇게 200만 원대 수급자가 급증한 이유는요. 이 20년 이상 장기 가입자가 계속해서 늘어난 데다가 매년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서 수령액을 인상하기 때문인데요. 지난 1월부터도 물가 상승률 반영해서 수령액이 5.1% 오른 만큼 앞으로 공표될 올 1월 통계는 200만 원대 수급자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네, 고액 수령자 수가 상당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그 가운데 조기 노령연금 수령자도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200만 원대 고액 수급자 중에서 조기 노령연금 수급자도 15명 포함된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조기 노령연금은 가입 기간이 10년이 지나고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지급 개시 연령보다 최대 5년 일찍 신청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경우에 수령액은 다소 감액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정상적으로 노령연금을 개시를 했을 때 기본 연금액이 1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면 조기 노령연금은 7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조기 노령연금이 아니더라도요. 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같이 받는 사람들 역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기초연금을 받으면서 국민연금도 받는 동시수급자가 2021년 기준 265만 36명으로 국민연금 동시수급자는 7년 사이에 기초연금 수급자 10명 중에서 3에서 4.4명꼴로 증가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나중에 얼마 받습니다. 이게 왔던데. 네네. 그러면 이제 와요, 가끔. 예, 200 이상 받는 분들도 이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신 경제 소식 알기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더 핫한 경제 방송인 박수림 씨 그리고 이민준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준비한 주제 뭔가요? 네, 이 봄이 되면 다이어트에 관심 있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이 기업들도 이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다고 합니다. 바로 이 탄소 다이어트입니다. 이 기업들은요, 이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아이디어 제품을 좀 만들거나 아니면 캠페인을 벌이기도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오늘 준비한 주제, 이 탄소를 줄이면 혜택이 늘어난다. 국내 기업들의 탄소 다이어트입니다. 봄맞이 다이어트에 돌입한 게 사람만이 아니었네요. 네. 기업들은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게 좀 느껴지는데요. 이 탄소를 줄이는 방법도 기업마다 참 각양각색이던데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전략이 있을까요? 네, 먼저 우리나라 항공사들의 사례를 좀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비행기 기체가 가벼워지면 탄소가 감소한다고 하는데요. 만약 정원이 189명인 비행기에서 이 승객 1명당 수화물 1kg씩만 줄인다고 하면 이 편당 약 6.8kg의 연료가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탄소 배출은 21.5kg CO2만큼 줄어드는 효과를 낳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국내 저비용 항공사 중 하나인 이 제이항공사는 이 승객들을 대상으로 이 위탁 수화물 없이 기내 휴대 수화물 5kg 미만을 소지한 승객들을 이 우선 탑승하는 혜택을 제공했고요. 그 결과 승객들에게 수화물 무게 줄이기를 자연스럽게 유도하고 또 탑승 전 대기 시간을 절약하는 결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도 비행기 긴 줄 다 기다려 봤잖아요. 네. 맞아요. 빨리 들어가고 싶은데 그럼요. 이렇게 하면 빠르게 짐 줄이기를 유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공기 자체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구조적인 무슨 조치도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제이사의 탄소 다이어트는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이 항공기 브레이크를요, 기존의 스틸 브레이크에서 좀 더 가벼운 카본 브레이크로 교체해서 항공기 무게를 줄였고요. 이 주기적으로 엔진 세척을 통해서 이 연료 효율을 개선했다고 합니다. 또 올해 연료 효율이 높은 차세대 항공기 도입을 통해 이 탄소 저감에 나서고 있는데요. 이처럼 국내 항공사의 그 ESG 중요성을 인지하고 탄소 저감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게 소비자에게 직접적으로 강요하기보다는 이렇게 옆구리 슬쩍 찔러서 같이 동참하게 하는 걸 넛지 마케팅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던데 탄소 저감을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그런 좋은 긍정적인 효과도 있고 말이죠. 네. 자, 이어서 다음으로 만나볼 기업은 어딜까요? 자, 이번에는 옷을 만들 때 사용되는 폐수를 줄인 기업의 사례를 들겠습니다.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남녀노소. 청바지 다 좋아하잖아요. 네, 좋아하죠. 근데 청바지를 만드는 제작 과정에서 환경 문제를 일으킨다는 그런 단점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청바지를 만드는 데 보니까 직조와 염색, 워싱 과정이 필요하죠. 근데 청바지 한 벌을 만들기까지 약 7,000리터의 물을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4인 가족을 기준으로 잡을 때 5, 6일 정도 사용할 수 있는 물의 양이죠. 정말 많은 양입니다. 필요 이상의 물이 사용되는 데다가 배수까지 발생하다 보니까 청바지가 환경 파괴를 일으킨다 이런 지적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오죽하면 이 청바지 산업을 수산업이라고 칭하기도 한다던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청바지를 안 입을 수는 없거든요. 뭔가 대책 마련이 좀 필요해 보이죠. 그렇죠. 그래서 국내 패션 사업을 주축을 하는 이사에서 그 방법을 찾았습니다. 자, 이 이사의 SPA 상품을 생산할 때 기존 워싱 공법보다 물 사용량을 최대 95% 절약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자, 화학물질은 최대 90%, 전기 사용량 또한 최대 40% 절감하는 효과가 있었고요. 환경을 생각하는 청바지를 통해서 소비자가 마음 편하게 구매할 수 있다는 그런 긍정적인 평가를 얻었습니다. 네, 청바지를 만들 때 발생하는 환경 문제를 기술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네. 그렇죠. 또 뷰티 업계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K-뷰티 산업이 글로벌 시장으로 나가고 있는 만큼 글로벌 시장에서 원하는 이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있는데요. 이 그중 화장품 제조 기업인 A사 같은 경우는요, 이 제품 용기, 즉 포장재를 바꿔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기존의 석유 기반 플라스틱 대신 종이나 이 바이오 소재로 바꾸고 플라스틱 포장재를 쓸 경우에는 이 100% 재활용이나 재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한 겁니다. 기존의 화장품 용기는 재활용할 수가 없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보통은 예쁜 쓰레기라고 불리기도 했는데 이제 재활용하기 쉬운 그 친환경 용기가 나온 거네요. 맞습니다. 이 A사는요, 이 친환경 용기를 만들기 위해서 수년 전부터 심혈을 좀 기울여 왔습니다. 이 지난 2021년에는 이 튜브형 제품 용기에 지류 포장재를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대량 생산 시스템을 완비하기도 했습니다. 이 튜브형 용기는 플라스틱 사용량이 기존 용기 대비 70%가량 대폭 줄면서 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개선할 수 있어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는데요. 이처럼 이 기업들의 탄소 다이어트를 위한 노력이 커질수록 이 기업에 대한 가치 평가가 올라가는 그러네. 선순환 효과를 낳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오늘 준비한 경제 소식이었고요. 이번엔 자동차 관련 소식으로 넘어갑니다. 네, 이번엔 자동차 관련 소식 같이 해보겠습니다. 이인철 허주연 변호사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아주 특이한 영상들을 모아봤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요, 이 운전 중에 두 눈을 의심할 만한 영상들을 좀 모아봤습니다. 이 첫 번째 영상은요, 이소룡인가 비보잉인가입니다. 뭐야? 아, 이것도 뭐예요? 이거 참. 정체를 알 수 없는 이 남성의 현란한 발재간을 보고 운전자들이 든 생각이라고 하는데 어떤 영상인지 일단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네, 길 건너편에 저 레미콘 트럭을 좀 잘 봐주세요. 네. 이 운전석이 열리고요. 움직임이 있는데, 뭐야, 네, 뭐야, 운전자가 뭐야. 트럭 위로 올라가서 어머. 갑자기 저렇게 발재간을 어머. 선보입니다. 뭐지? 아, 그리고 이 무얼 하는가 봤더니요. 예, 머리를 트럭에 기댄 채 이 비보잉 댄스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아니, 네, 멀리서. 더 자세히 봐도 저렇게 춤을 추는 모습을 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니, 멀리서 봤을 때는 사람이 아니라 뭔가 프로펠러 같은 게 돌아가는 줄 알았어. 설마인데 진짜 비보잉 이거 막 돌아가는 거잖아. 다리로 이렇게 엎드려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 네. 네, 맞습니다. 이 블랙박스 영상을 제보한 운전자도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지난 2월 1일이죠. 이 대구의 한 도로에서 이 장면을 목격한 운전자는요. 신호 대기 중에 내가 헛것을 본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황당한 반응을 남겼습니다. 이 당시 트럭 운전자가 선보인 기술은 제가 잘 모르는데 이 비보잉 전문 기술 중에 하나인 에어트랙으로 좀 저게 에어트랙. 보이거든요. 이 해당 영상은 이 SNS에 올라오면서 SNS와 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오면서 화제를 낳았습니다. 아니, 저건 땅에서도 하기 힘든 기술이에요. 근데 저걸 트럭 위에 좀 좁은데 그 위에서 한다는 게, 와, 이게 정말 믿기지가 않습니다. 아니 근데 이 트럭 운전자에 대한 목격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트럭 운전자는요, 이미 SNS를 통해 한번 화제가 됐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번 영상이 올라오기 전 약 한 달 전쯤에 이 신호 대기 중 이소룡 등장이라는 게시물과 함께 이 남성이 찍힌 사진이 올라왔었습니다. 네. 이 어머머, 줘봐. 네, 저런 식으로 이렇게 한번 올라왔었었는데요. 한편 이 트럭 위에 한평 남짓 공간에서 비보잉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 누리꾼들이 다양한 추측을 이렇게 남겼는데요. 위험한데. 이 졸음 운전을 방지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반응도 있었고요. 또 다리가 아파서 스트레칭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의문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대다수의 누리꾼들은 이 위험해 보인다. 저러다 신호가 바뀌면 어떡하냐면서 그러게, 좀 위험해.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니 신호 대기 중에 그 운전자가 그 차 뚜껑 위에 올라가서 거기서 비보잉을 했어요. 그 지금 지적했듯이 네. 신호가 풀리면 또 가야 되는 거잖아요. 위험하죠. 야 이게 당연히 문제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저분은 좀 직업을 바꿔야 될 것 같은데. 맞아요. 좀 답답하신 것 같아요. 근데 뭐 본인의 자유긴 하지만 이게 이제 도로교통에 위험을 줄 경우에는 또 이게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네.
이 도로교통법에는 이제 본인뿐만 아니라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동승자가 위험한 행동을 하면은 안 된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거든요. 범칙금을 물 수도 있으니까 아무리 답답해도 조금만 참고 운전 다 하신 다음에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니 저거 지금 마저 하는 그런 독특한 영상이었는데 이번 영상도 그렇다면서요? 네, 다음 소개해드릴 영상도 이 도로 위에 서커스를 방불케 하는 아이고, 영상입니다. 바로 오토바이 위에 타이타닉입니다. 이 영화 무슨 속의 얘기예요? 타이타닉 이 명장면은 약간 감동을 선사했지만 이 오토바이 위에 타이타닉 같은 경우는 이 다른 운전자들의 좀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고 합니다. 네. 어떤 영상인지 일단 함께 보시죠. 대전의 한 도로인데요. 이 한 운전자가 달리는 이게 뭐예요? 오토바이 위에 두 발로 딛고 어이구. 올라섰습니다. 이 헬멧을 만지거나 네. 이 두 팔로 가볍게 돌리면서 위험천만한 모습을 좀 연출했는데요. 이 영상이 공개되자 이 누리꾼들의 반응이 들끓었습니다. 이 저 운전자는 목숨이 두 개냐 이런 반응도 있었고요. 이 저러다 다른 차량과 사고가 나면 어떡하냐라면서 이 우려스럽다는 이 반응을 보였습니다. 저러다 나만 사고 나면 괜찮죠. 다른 운전자까지 다른 인명피해 있으면 어떡하라고. 저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이 영상이 화제가 되자 이 경찰도 고개 운전을 했던 이 문제 운전 오토바이 차주를 찾아 나섰습니다. 시민 제보로 오토바이가 다니는 동선에 이 순찰차를 배치해가지고 순찰을 강화했다고 하고요. 네. 그렇게 이 현장 탐방이 이어진 끝에 경찰은 마침내 이 오토바이 차주를 찾았고 1.5km를 추격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그러면 추격해서 결국에 오토바이 운전자를 잡았습니까? 다행히 추격 끝에 이 50대 운전자가 잡혔다고 합니다. 단속될 당시에 운전자는 나의 행동이 이렇게 큰 논쟁거리가 될 줄 자기는 꿈에도 그래. 몰랐다. 아유. 앞으로는 교통법규 잘 준수하면서 배달업에 종사할 테니 선처해달라 이렇게 호소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A씨가 보여준 고개운전, 도로교통법 48조에 규정된 안전운전 의무, 그 용법대로 운전해야 된다는 의무가 있어요. 이걸 명백하게 위반한 거거든요. 네. 경찰이 결국에는 이 범칙금과 이 벌점을 부여를 했는데 지금 범칙금과 벌점의 문제가 아니고요. 아까 수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렇게 위험하게 고개운전, 과시운전하다가 작은 충격만 가해져도 정말 멀리 튕겨나갈 수 있어요. 그럼요. 너무너무 위험한 행동입니다. 절대로 이런 행동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네. 앞서 본 영상 두 개, 트럭 위에서 비보잉, 네. 오토바이 위에서 타이타닉. 절대 안 됩니다. 절대 따라해서는 안 되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그 영화를 많이 보신 것 같은데. 네, 너무 많이. 영화는 영화예요. 그렇죠. 그리고 가끔 가다가 왜 저 굉음을 내면서 새벽에 한적한 도로에서 정말 오토바이 시끄럽죠. 앞바퀴 확 들고 막 가는 그 무리들이 있어요. 네. 굉장히 위험해 보입니다. 그 잘난 모습이 아닌데 그게. 그러니까요. 자, 다음 영상은요? 네, 이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영상은 총 맞은 것처럼입니다. 이 도로 위에서 사소한 시비가 붙은 이 내용인데요. 운전자는 총에 맞은 것처럼 심장이 덜컹거렸다고 뭐지? 합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네. 네, 이 블랙박스 운전자는 이 직진하는 중이었는데요. 네. 이 왼쪽에 저 검은색 차량이 이 주행 차선을 넘어가지고 2차로로 빨리 이렇게 끼어들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 경적을 울리면서 이 블랙박스 운전자가 항의를 하자 이 가벼운 시비가 붙게 된 거죠. 이 시비가 붙은 뒤에 그 뒤에 검은색 차주는 차로를 막고 보복 운전을 좀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저렇게 쫓아오게 되는 건데요. 이제는 쓰기 시작하고 쫓아와가지고는 아예 중앙선을 넘어서까지 쫓아오게 된 겁니다. 내렸어. 뭘 들었어? 네, 내리고 나서는요 무언가 들고 왔는데 자세히 보시면 이게 바로 총입니다. 진짜? 총을 들고 위협하는 모습의 운전자와 동승자는요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가짜 총 아니에요? 진짜 그렇게 총 아닐 생각할 거 수도 아니에요.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가짜 총은 좀 플라스틱이어가지고 좀 가벼울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 운전자는 이 총이 좀 무겁다 보니까 가짜로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요? 이 경찰을 통해서 확인한 결과 네. 이 남자가 들고 있었던 건 진짜 가스총이었고요. 이 남자는 가스총으로 협박한 혐의로 경찰에 조사를 받아야 했다고 야, 합니다. 가스총이 아니, 저 장난감 총이 아니고 가스총이었어요. 가스총이면 진짜 정말 총 큰일 날 같아요. 뻔했네요. 네. 이거 보복 운전으로 봐도 되는 거죠, 맞죠? 우리가 이렇게 이제 총이라든지 위험한 물건으로 다른 사람을 이제 협박하면 특수
후자가 붙어요. 그러면 더 이제 가중처벌되거든요. 네. 자, 그러면 저게 만약에 진짜 총이 아니라 가짜 총이었다고 할게요. 네. 그러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일반 범죄로 처벌받을까요? 아니면 특수죄로 아니 처벌받을까요? 그래도 그럴 거. 그래도 특수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피해자 기준이에요. 피해자가 오인할 수가 있잖아요. 충분히. 그럼요. 이제 공포심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특수협박죄로 이제 가중처벌이 될 수가 있고요. 실제로 예전에 어떤 연극 배우가 연극용 총을 들고 이제 문제가 된 경우 있었거든요. 네네. 그때 이제 위험한 물건이라고 이제 봐서 총구 화약법에 따라서 처벌받은 경우가 있으니까 저런 행동은 절대 하시면 안 돼요. 혹시 운전하시다가 이렇게 막 시비가 붙어서 막 앞차나다가 뒷차가 막 찾아온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절대로 창문을 열면 안 돼요. 내리지 마. 내리면 안 내려도 돼요. 안 돼요. 그 자리에서 그대로 블랙박스 켜시고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네, 아니 차차차 코너 하면서 정말 다양한 영상을 봤지만 네. 와 이렇게 총을 들고 협박 이런 영상도 처음 봅니다. 너무 다혈질이야. 아이, 화가 많아졌죠. 이것도 영화 너무 많이 봤어요, 영화를. 조금만 다스리면 되는데 아니 차에다 총은 또 왜 넣고 다녀? 그러니까요. 아이고 다음 영상은요. 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영상은 빨간불이라서 멈췄어요입니다. 이 적색 신호등에는 멈춰야 하는 게 상식이긴 한데요. 영상 속 자동차는 이 상식 밖의 장소에서 멈췄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일단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이 트럭을 몰고 운전하던 차량인데요. 천천히 좌회전을 하다가 그런데 앞서가는 차가 갑자기 횡단보도 앞에 이렇게 멈추게 됩니다. 갑자기 이러면 안 되죠. 결국 추돌 사고를 발생하게 됐는데요. 이 자신은 빨간불을 멈추고 섰다는 이 앞차 운전자의 이야기인데 어머. 사고 영상을 다시 보시면 이 보조 신호등 같은 경우는 녹색 등이 떠져 있습니다. 저희 오른쪽에 보시면 녹색 등이 떠져 있잖아요. 그렇죠. 네, 알고 보니까 이 앞차 운전자는 이 보행자가 건너는 신호등, 그 보행 신호등이 빨간불인 걸 보고 멈춰 섰다고 합니다. 초보 운전자 아니에요? 아하. 저도 남편이 운전하면 제가 가는 저의 시선은 같은 경우에는 보행자 신호등이잖아요. 네. 초록불이다 이러면 뭐야 빨간불인데.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게 보행자 신호등이에요. 네. 운전자 신호등을 봐야지 운전하는 네. 사람은. 그러니까요. 근데 추돌 사고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이제 뒷차에게 과실 책임이 더 많다고 보지만 네. 이번 사고는 좀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 무게가 28톤 되는 이 트럭을 운전하는 운전자는요, 이 당시 좌회전 도중에 갑자기 급정거하는 승용차를 피할 수 없었다라면서 네. 신경을 좀 토로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번 사고에 대해서 이 보험사가 이 가해 차량을 바로 뒷차로 보고 과실 비율을 7대 3으로 책정했다는 겁니다. 이 안전거리 미확보 때문인데요. 이에 운전자는 이 보험사에서 알려준 결과를 받아들여야 하냐면서 억울하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글쎄 뒷차는 뭐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된다. 우리도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갑자기 급정거해 버리면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요, 지금 뭐 뒷차가 추돌하면 항상 뒷차가 더 네. 과실비율이 많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사고까지 뒷차에게 다 그럼. 책임을 물린다는 거는 억울해. 좀 부당한 측면이 있죠. 일률적으로 산정돼서는 안 될 것 같고 특히 요즘에는 이런 사고 경위 같은 것들을 잘 파악을 해서 무조건 뒷차라고 해서 과실비율 많이 물리고 이러지 않고요. 네. 조정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특히 지금 화면에서 보면은 당연히 좌회전하면서 안전거리 유지하면서 가고 있는데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급제동을 그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가만히 돼서 과실비율 다시 산정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보험사가 산정한 과실비율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면 결국에는 자동차 분쟁심의 조정위원회를 거치거나 소송까지 결국에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소송까지 가게 되면 과실비율이 소송 끝날 때까지 확정이 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 처리도 굉장히 지연된다는 단점이 있고 결국에 그 과정 동안은 자기가 자기 비용으로 차 수리해서 다니고 나중에 이제 구상 청구를 해야 되는 과정을 거쳐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이런 경우 말고 이 대부분의 경우에는 소송까지 간다 하더라도 과실 비율이 아주 크게 조정되는 경우는 좀 드문 편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소송 비용과 승률 같은 것들 잘 따져 보신 다음에 소송까지 갈 건지 아니면 최대한 합의를 통해서 과실 비율을 조정할 건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차마다 다 블랙박스들이 있어서 네. 아니, 그럼요. 예전에는 그냥 목소리 큰 자가 이긴다 이랬는데 네, 지금 요즘엔 그럴 필요 없어요. 맞아. 블랙박스로 딱 갖다 대면 되니까. 네. 네. 예, 오늘 준비한 차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이번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 사건, 사고를 법의 관점으로 풀어보겠습니다. 그 법이 알고 싶다. 그 법이 알고 싶다. 이민준 기자, 오늘 주제는 뭐예요? 네, 그 법이 알고 싶다. 오늘의 주제는
시골에서 만든 세컨 하우스, 주민들 텃세 때문에 무용지물 됐어요입니다. 세컨하우스가 무용지물이 됐다. 이 사연도 궁금한데요. 평화롭기만 할 것 같은 귀촌, 귀농 생활이 생각지도 못한 복병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례자인데, 자, 온라인 게시물을 바탕으로 저 꽁트로 재구성해봤습니다. 귀농인 역할은 제가 하고 마을 이장 역할은 이재용 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 자, 사연 속으로 고고! 항상 마음속으로 자연인의 삶을 꿈꿔왔던 저는 한적한 시골에서 별장을 쓸 세컨하우스를 하나 장만했습니다. 그런데 저의 행복한 시골 라이프에 예상치 못한 장애물이 있었으니 그건 바로 동네 주민들의 지독한 텃세였습니다. 아유, 얼라리요? 이거 못 보던 집이 생겼어? 이거 누가 새로 이사 온겨? 안녕하세요. 지난주 이사 온 신참 박수림이에요. 잘 부탁드립니다. 어리야? 뭐 나는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은 아니고 이 동네 이장이요? 어머, 이장님이셨어요. 진작에 말씀하시지. 안녕하세요, 이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만만치 않아. 우리 동네 이사 왔으면 저기 신고부터 해야지. 신고요? 신고, 뭐 어떤 신고를 해야 되나요? 얘기 못 들었어? 그 마을에 왔으면 마을에 발전기금을 내야 되는데 쭉 이제 도시에서만 살았으니까 이게 통 모르는 모양인데 이 시골에서 말이요. 이게 시골에 왔으면은 진정한 주인으로 인정을 받으려면은 마을에 회비를 내야 된다. 뭐 이런 상식 아니에요? 이거? 시골에 그런 게 있었나 보군요. 진작에 말씀하시지. 얼마면 되겠어요? 한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진정한 주민으로 거듭나기 위해 내야 했던 마을 발전 기금은 무려 100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게 된 황당한 사실, 알고 보니까 저만 그 돈을 냈을 뿐 다른 주민들은 아무도 돈을 안 냈다는 겁니다. 이장님, 좀 나와보세요. 아니, 이 동네에서는 다 마을 발전 기금을 다 낸다면서요. 근데 동네 주민들 중에 돈 낸 사람이 저밖에 없어요. 이거 어떻게 된 일이에요? 얼라리요? 네? 어이구 만만치 않아. 만만치 않아. 아니 그쪽은 외지인 아니요. 네. 우리는 여기서 뭐 우리가 어제 왔어? 우리는 수십 년 쭉 살았어. 그쪽은 외지인이요. 예, 이걸 뭐라고 하는지 알아? 무임승차. 알란가 모르겠네. 얼라리요? 아니, 무임승차 무슨 말씀이세요? 어허, 됐고. 저기 다음 주에는 부녀의 발전기금하고 네. 어청계 발전기금 이것도 내야 해요. 그 수금하러는 내가 와. 저기요, 이장님. 바다도 없는데 무슨 어촌계가 뭔 말이에요, 이장님? 어허, 만만치 않아? 진짜 요즘 유행어예요? 만만치 않아. 귀농인들에게만 돈을 걷어온 마을 이장. 알고 보니 저처럼 돈을 낸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더라고요. 귀농 귀촌을 꿈꿨다는 죄로 돈을 내야 한다니 너무한 거 아닙니까? 제가 낸 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없을까요? 이거 근데 이장님도 만만치 않아요. 얼라리요? 아이고, 구체적으로 만만치 않아. 어떻게 된겨? 아주 시원하게 얘기해봐. 네, 이 한적한 시골에 전원주택이나 별장을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좀 이 사연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얼마 전 작은 전원주택을 이 세컨하우스로 마련했던 A씨의 사연인데요. 이 황당한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이 집은 A씨 마음에 쏙 들었다고 하는데 예상치 못한 물 문제가 생겼는데요. 바로 마을에서 이 A씨가 사는 집에만 유일하게 수도 연결이 안 됐던 겁니다. 너무하네, 결국 정말. A씨는 이 시청에 수도 연결을 신청했는데 그런데 시청 직원으로부터 이 수도 연결을 하고 싶으면 옆집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야 한다는 그 대답을 들었다고 합니다. 물이 안 나와서 문제인데 옆집 가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으라고 했대.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네, 이 토지 사용 승낙서는 말 그대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게 해달라고 승낙해달라는 이 문서인데요. 이 수도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웃 토지를 경유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접지 소유주한테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이 A 씨는요, 주변에 사는 주민들에게 이 양해를 구하고 이 사정을 설명했다고 하는데 주민들은
이 A 씨가 외지인이니까 승낙서를 써줄 수 없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A 씨는 말로만 듣던 그 원주민들의 텃세를 처음 경험하게 된 겁니다. 네, 아니 내가 내 집에서 살겠다는데 물이 안 나와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야 하는데 다른 이유 때문도 아니고 외지인이라 써줄 수 없다. 이건 좀 상처 받았겠는데요. 아니 일단 집에 물이 나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 달리 방법을 강구해야 될 텐데 뭐 없었나요? 맞습니다. A 씨도요, 그 방법을 찾기 위해서 마을 이장을 좀 찾았다고 합니다. 이장 박 씨의 도움을 좀 요청을 했는데, 이장은요, 이 귀농 귀촌인들은 이 마을 주민으로 볼 수 없으니까 마을 발전기금 100만 원을 내면 도와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A 씨는 뭐 어쩔 수 없으니까 이 100만 원을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냈는데요. 문제는 그 이후로 이장 박 씨의 태도가 좀 돌변해 버린 겁니다. 그 정도로는 마을 주민으로 받아줄 수 없다면서 A 씨를 도울 수 없다고 한 겁니다. 이 황당한 A 씨는요, 마을 발전기금으로 낸 100만 원이랑 또 수도도 연결하고 싶다, 이렇게 도움을 청했다고 합니다. 귀농하면서 좀 후덕한 시골 인심을 다들 기대를 하잖아요. 네. 근데 마을 주민들의 텃세에 한번 마음 상처받고 얼라리요 우리 이장님 그 때문에 또 마음을 상처받고 네. 힘들었을 것 같아요. 아니 주변에 보면 귀농하신 분들이 이렇게 주민들과의 갈등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수도 때문에 갔는데 시청에서 수도 공사를 하려면 뭐 토지 뭐 사용 허가서 이거 동의를 받아와라. 네. 그 이유가 뭔가요? 이건 이제 비단 이제 시골뿐만 아니라 도시에서도 이런 일이 많이 생기는데 제가 사는 지역에도 재미있는 사건이 있었어요.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이제 재개발을 이제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A 이제 주민들이 이제 재개발하려고 아파트를 지려고 하니까 B라는 이제 지역을 통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B 주민들이 극렬하게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보다 보상을 아주 많이 해주고 겨우겨우 동의를 받아가지고 공사를 했거든요. 근데 몇 년 지나고 나서 B 지역에서 역시 이제 아파트 단지를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A 단지에서 더 반대를 한 거예요. 복수를 한 거죠. 더 많이 보상을 했다는 그런 이제 웃지 못할 그런 해프닝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적법하게 공사 허가를 받아도 이웃 주민들이 반대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동의를 받아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반대를 계속하면은 토지 사용하기도 어려우니까, 그래서 아예 이제 조례라든지 규칙으로 정해놓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대부분 전원주택 지으면서 이런 문제까지는 예상을 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궁금한 게 만약에 이웃이 끝까지 이거 허가를 안 해줘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수도는 영역 쓸 수가 없는 건가요? 그러면 억울해서 어떡해요? 그래. 수도 설치는 꼭 필요한 거잖아요. 할 수 있어야죠. 실제로 경기도 성남시에서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신축 건물을 지은 A 씨가 인접 토지 소유자인 B 씨한테 이 수도를 설치하기 위해서 사용 승낙을 받으러 갔는데 이 B 씨가 끝까지 동의를 안 해준 거예요. 그런데 성남시에는 지자체 조례로 이렇게 승낙서를 받아와야지 공사허가를 내준다 이런 게 있으니까 결국에는 동의서를 못 받아가니까 지자체에서는 공사허가를 해줄 수 없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A 씨가 신축 건물 다 지어놨는데 그걸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B 씨를 상대로 토지 사용 승낙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1심과 2심에서는 승낙해줘라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런데 대법원에서 결이 다른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어떻게 판단했냐면요. 아니 이런 생활 필수 시설을 설치하는 공사는 너무 당연한 권리이기 때문에 이런 거 허가 자체를 승낙 자체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거는 소송 자체가 할 필요가 없는 소송이기 때문에 부적법 각하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A 씨는 결국에는 이 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시설 설치를 할 수 있었던 것이고 마지막으로 결과적으로는 이 수도 시설 설치를 할 수 있었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거 소송할 필요도 없는데 그냥 소송하느라고 그러네. 한참이 걸렸는데 이제 이런 게 필요 없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공사할 때. 그렇죠. 근데 원칙적으로는 사실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게 일반적인 경우잖아요. 근데 끝까지 만약에 동의 안 해준다. 그러면 수도를 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수도라든지 뭐 가스라든지 전기 같은 경우에는 필수적인 생활 시설 아닙니까? 맞아요. 그런 거를 반대해가지고 쓸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또 큰 문제가 뭐냐면 공익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예를 들어서 지하철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 특정 토지의 소유자가 끝까지 반대하는 경우가 이럴 수도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공익을 위해서는 예외적인 경우에 동의 없이도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다 이런 대법원 판례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이거 기억해야겠어요. 이웃이 꼭 동의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공사를 못하는 건 아니다. 네. 할 수는 있다는 얘기예요. 예. 네. 그러니까 A 씨도 사실 저 잘 몰라가지고 마을 이장이 달라는 대로
그래. 그 100만 마을 원, 발전기금 100만 원 낸 거지 그냥 할 수 있는 거예요. 네네. 그죠? 예. 근데 이렇게 귀농한 이후에 이렇게 이웃과의 갈등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도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귀농귀촌 실태조사에 따르면요. 네. 귀농 가구의 약 28.2%가 이 지역 주민과 관계가 좋지 않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중 이 마을 발전 기금을 둘러싼 갈등이 상당수였다고 하는데요. 이 마을 발전 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 동네에 새로 들어온 분들이 주민들에게 이 마을 발전을 명목으로 받는 돈인데요. 이 돈을 내지 않았을 때 뭐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게 한다거나 또 이장을 뽑지 못하게 선거권을 박탈한다는 등 이 동네에서 투명인간 취급을 하면서 이 문제가 생기는 일이 종종 발생했다고 합니다. 네,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원주민들은 지난 뭐 수십 년간 마을 공동체를 형성하고 유지하고 또 마을을 가꾸기 위해 노력을 해왔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귀농인들에게도 뭔가 금정적인 성의를 보여라, 마음을 보여라 이런 그렇죠, 거를 맞아요. 요구를 한다고 합니다. 뭐 다 그렇진 않지만요. 근데 예전에 이사 간 다음에 동네에다가 떡 한번 돌리고 네, 왔습니다 인사하고. 하면 되는데 네. 이게 돈으로 된 것 같은데 액수가 수백만 원에 이른다. 아 이거는 법적으로도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사실은 마을 발전 기금이라는 게 법적으로 뭐 당연히 내야 되는 돈이라든가 어떤 법률에 근거해서 네. 그런 게 아니라 마을에서 그냥 자치 규약으로 그냥 마을 사람들끼리 쉽게 말하면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한테만 받는다고 하면 그거는 부당하게 받는 거니까 맞아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보통 이 마을 발전 기금이 뭐 상하수도 연결비라든가 통행료라든가 어촌계 관리비 아니면 지역 어르신들 복지 분담금 이렇게 해서 마을 사람들이 다 같이 십시일반으로 모아서 조성하는 공동체 발전 기금 성격으로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은데 그런데 그 강제로 낸다고 한다면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이게 법적인 어떤 근거가 있는 명확한 어떤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규제를 할 수 있는 어떤 근거자 같은 것들이 명확하지가 않아서 얼마나 내야 되는지 어디에 써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규정이 다 되어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을 발전 기금이 귀촌인들한테는 원주민 텃세로 비칠 수 있고 또 원래 살던 사람들한테는 안 낸다고 하면 우리 다 냈는데 안 맞아, 낸다고 맞아. 하면 무임승차자다 이렇게 돼서 맞아요.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법적인 강제성이 없으니까 안 내도 되긴 되는데 안 냈을 경우에는 그리고 투명 인간 취급하고 살기가 참. 불이익이 주어지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그렇죠? 네. 실제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었는데요. 네. 강원도의 한 지역에서 이제 그 귀농인이 난 끝까지 못 내겠다고 버텼어요. 그랬더니 이 원주민들이 아예 공사 차량을 들어오지 못하게 막은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제 생각은 이래요. 물론 이제 뭐 법대로 하면야 이게 뭐 법적인 근거가 있는 건 아니지만 또 그 마을 자체적인 그런 규약도 또 존중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른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조금씩 양보해가지고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은 강제가 아닌데 막상 또 그것을 살려면 네. 강제 아닌 강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처음 사연 나왔던 A 씨도 마찬가지로 돈을 내야 주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억지로 내기 싫은데 이거 돈을 낸 거였잖아요. 아 요즘에 저 농어촌에 사람 다시 돌아오면 반기는 분위기 아닌가요? 근데 그러네. 이거를 돈을 내라 그러니까 글쎄, 잘못됐어. 만약에 이걸 돌려받고 싶으면 A 씨는 다시 100만 원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네, 경우에 따라서 너무 부당하게 강취하거나 갈취당했다라고 하면 이건 당연히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고 돈도 돌려받을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실제로 2017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고 하면요. 충남 한 마을에서 이 묘를 쓰기 위해서 마을을 지나가야 되는데 이 통행료를 내지 않으면 이 길을 쓸 수가 없다라고 막아선 거예요. 장의차를 막아선 거예요. 너무 야. 과하잖아요. 네. 이때 이 350만 원을 통행료로 무려 와. 처음에는 500만 원을 요구했었는데 협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줄인 거라는 거예요. 이때 명목이 마을 발전 기금이었는데요. 일단 그 유족들이 내고 장례를 치르긴 했지만 돌아와서 생각하니까 너무 억울했던 거예요. 형사 고소를 했어요. 형법상 장례방해와 공갈죄로 경찰 수사가 시작되니까 결국 마을 사람들이 유족한테 사과를 하고 이 350만 원을 돌려줬다고 하거든요. 너무 부당하게 이렇게 공갈로 갈취하거나 강취하거나 편취, 속여서 받아내게 되면은 돈도 돌려줘야 될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이 마을 발전 기금 명목은 좋지만 언제까지나 어디까지나 이 자치적으로 협의하에 내서 이 바르게 쓰는 걸로 목표를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게 있어. 뭐 마을 발전 기금이고 뭐고 내면 네. 그래 뭐 저 내라고 합니까 내는데 네. 그러면 어디다 썼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보고를 해줘야지. 정말 맞아. 마을의 투명하게. 발전을 위해서 썼다.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무조건 가져가면
저 소위 얘기해서 그냥 우리 고등학교 때 하던 얘기로 삥 뜯기는 기분 나잖아요. 그 기분 나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렇게 되니까 예, 좀 평안하게 살고 싶어서 갔는데 이런 일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오늘 그 법이 알고 싶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살면서 겪게 되는 모든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용한 상담소 이호선 전문가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상담소에서 이야기 나눌 주제는요.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아, 정말 도대체 왜 이러는지 몰라. 뭐 답답한 사연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어떤 내가 왜 순간, 이러는지 나조차도 내가 왜 이랬는지 모르는 그런 순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순간이 있었을까요?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네. 나를 제어할 수 없을 때, 내가 막 누구를 좋아하는 마음이 생겼는데 그게 제어가 안 되고 막 이러는 거. 어머. 그거 있지 않습니까? 막 마음 설레네요. 뭐 짝사랑 같은 것도 있고 학창 시절에 그런 거 많죠. 있을 수 학창 있죠. 시절이다. 나 지금 누군가를 좋아하게 됐다는 점 깜짝 놀랐어요. 일이든 정말 사랑이든 내 맘대로 안 될 때 있어요. 예. 속상하잖아요. 그럴 때는 좀 알아주었으면 좋겠다는 사람은 내 가족이거든요. 네. 남편은 잘 알아줘요. 정말 진짜로. 네. 우리 아들이 못 알아주더라. 사춘기 우리 아들이 못 알아줘. 속상해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아들이니까요. 맞습니다. 예. 자, 때론 남보다 내 속을 들여다보는 게 더 어려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정말 많은 분들이 고민을 털어놔 주셨는데요. 첫 번째 사연 무엇인지 수림 씨가 좀 전해주시죠. 자, 이번 사연의 제목은 누가 제 입을 막아주세요입니다. 자, 사연소로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학년 된 딸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요즘 딸이 사춘기라서 저랑 부딪혔다 하면 싸우는데요. 전 화가 나면 말이 좀 심하게 나가는 타입입니다. 넌 도대체 애가 왜 그 모양이니? 너 진짜 문제다. 구제불능이야. 너 그런 식으로 살면 커서 아무것도 안 돼. 너 망한다. 이런 말이 홧김에 튀어나옵니다. 딸이 엄마 제발 말 좀 가려서 해줄래? 이렇게 부탁하길래 저도 고치려고 해봤거든요. 근데 화가 나면 저도 모르게 막 독설을 하게 돼요. 어제는 자는 아이 얼굴 보면서 얼마나 후회가 되든지 엄마로서 참 미안합니다. 화가 나면 폭언을 멈출 수 없는 저 고칠 수 있을까요? 이거 이제 사춘기 자녀로서는 엄마가 뜻하지 않게 좀 심한 말을 하게 돼서 이게 또 고민이라는 사연이네요. 그래도 내가 폭언을 한다는 자각조차 없는 사람들도 있는데 네, 그래도 알고 이게 이제 계세요. 알고 있다는 것은 고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알고 있으면 고칠 가능성은 훨씬 높고요. 사실 우리가 함께 지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도 엄마가 나에게 했던 말들이 아직도 귀에 윙윙 울리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근데 그게 선하고 아름답고 나를 북돋는 말이 아니라 마치 내가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는 말인 것 같고 나에게 말 그대로 칼에 곧 비수를 꽂는 것 같은 말이 지금 이 나이 돼서도 계속 귀에서 윙윙거린다 하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아이들에게 또 가족들에게 하는 말들 중에는 짓밟는 말들이 있어요. 맞아. 이 사람의 심정을 완전히 꽃밭 가운데 발을 들이밀고 자박자박 밟아내리는 것 같은 그런 말들이 있는데 이 놀랍게 가족들끼리 오히려 남들보다 이런 말들을 하는 경우가 좀 많은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게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반복적으로 들었던 이 말, 듣고 싶지 않았던 말은 더 반복적으로 내 스스로 반복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이게 지금 내 세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내가 들었던 말이 내 아이들에게까지 맞아요. 이렇게 반복, 곧 세대 전수가 일어나는 경우들도 꽤 많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일련의 조절 능력이라서 분노를 조절하는 능력이라는 건 마치 만족 지연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내가 만족을 지연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되게
분노를 조절하는 능력도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 내가 노력을 한다 그래도 뭔가 잘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분노를 감추기도 어렵고 화를 지연시키는 것도 굉장히 어렵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지금 이렇게 됐을 때 이게 반복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어요. 만일 남이었으면 그렇게 못할 거예요. 그렇죠. 가족이기 때문에 가능한 이유가 일상적 공격성, 곧 우리 관계는 언제든 회복 가능하다라는 그렇죠. 생각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들을 반복하곤 하는데 놀랍게 엄마들이 아이들에게 혹은 아버지들이 아이들에게 험한 말을 독설을 기꺼이 하고 난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사과 안 하고 밤에 애 잘 때 혼자 죄책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악순환이 반복되는 아주 지름길인 거죠. 네. 자는 아이 얼굴 보면서 후회한 적이 많다고 사례자 그랬잖아요. 저도 좀 그런 편이긴 하거든요. 저는 이게 폭언보다는 말 안 들으면 그냥 등짝 스매싱 팍! 왜 때려? 그러면 어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자고 있는 모습 미안해서 아들아 미안해 이러면 뭐가? 이래서 잊어버리긴 한데 마음이 너무 아파요. 왜 그랬을까? 그냥 말로 할 걸 이런 생각도 들 때 있어요. 엄마고 어른이고 부모인데 사춘기 자녀와 네. 감정 대 감정으로 부딪히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자꾸 이렇게 심한 말을 하게 되고 또 상처를 주게 되는데 그런 말을 뱉고 난 다음에는 엄마도 많은 상처를 받거든요. 요즘 멈출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이게 참 어려운 주제예요. 그리고 누구도 나를 멈추게 할 사람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럴 경우 제가 몇 가지 좀 방법을 말씀드릴 텐데 할 수 있으면 기회 있을 때 녹음을 좀 한번 해서 들어보세요. 그 톤과 그 단어와 그 문장과 그럴 때 나의 그 점체적인 내 속에 악마가 있나. 분노 막 올라오는 거. 이게 견딜 수 없이 내가 들을 때에도 심하다 싶을 정도가 되면 내 스스로 각성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녹음해서 한번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들어봤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사람이라는 게 분노가 올라온다는 걸 내가 알아차리는 게 되게 중요해요. 알아차릴 때 어떻게 알아차리냐면 내가 이렇게 화가 이렇게 쭉 올라온다는 이제 옛날 어른들이 일본식 표현으로 야마가 돈다 이런 표현을 쓰시는데 내가 뭔가 전구가 이렇게 돌아서 빛이 나는 것 같은 뭔가 분노가 올라온다는 게 느껴지고 곧 이 말이 튀어 올라올 요 지점 목구녕까지 올라오는 요 지점을 본인이 알아요. 문제는 요 지점에서 멈추지 못하고 여기서 바로 올라오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먼저 내가 분노가 어느 정도 올라왔다 그러면 아이에게 독서를 할 것 같다. 잠깐만 기다려. 엄마가 정말 화가 나서 그런데 엄마가 한 30초만 나갔다 올게. 나갔다 오면 엄마도 일단은 김을 한번 빼게 되고요. 맞아요. 아이도 내가 지금 이 상황에 엄마를 조절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애 나름의 머리도 이렇게 돌아가게 되거든요. 마지막 하나는 벽에 곧 내가 분노가 많이 일른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 집안에 벽 안방 쪽에다가 자기 손바닥 모양보다 조금 크게 A4지에다가 이렇게 손 잡고 이렇게 그리세요. 그리셔서 이걸 한번 그린 다음에 벽에다 이렇게 붙여 놓으시면 이걸 감정 조절 손바닥이다라고 저는 부르거든요. 화가 났다 싶을 때는 아이에게 먼저 쏟아내지 마시고요. 먼저 애 모르게 가셔서 이렇게 벽에다 갖다 들이대세요. 애가 알아도 괜찮아요. 이건 뭔가 차가운 벽에 뜨거운 내 감정이 닿으면서 열도 약간 발산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내 스스로가 내 감정을 조절한다는 노력이 명확하게 나에게도 보이고 아이에게도 보이는 거거든요. 훨씬 더 나를 조절하기 수월한 방법이에요. 약간 무식해 보인다고요? 정말 효과 있습니다. 꼭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손바닥 딱 그리고 분노를 사귀세요. 이거 괜찮네 이거. 네. 다 이거. 예. 그리고 또 아이는 부모의 거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엄마가 이렇게 말을 거칠게 하거나 폭언을 하면 이게 아이한테도 영향을 줄 것 같아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네. 이게 정서적으로 상처를 입은 곧 이 상처 입은 영혼들이 나중에 자기만의 춤을 회복해서 추게 된다면 너무 좋지만 영원히 상처 속에 갇히는 아이들 그렇게 성장하는 성인으로까지 가는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중요한 건 지금 엄마가 이 아이에게 하는 이 독서를 멈출 수 있다면 그리고 그 노력을 시작한다면 또 아이에게도 도움을 요청한다면 엄마는 아이와 좋은 관계로 갈 뿐만 아니라 내 딸, 내 아들이 그 다음 세대에 나와 똑같은 방식의 되풀이를 하는 경우도 막게 될 거라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한 또 하나의 준비, 또 하나의 회복을 위한 시작이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 보죠. 네, 다음 사연은요. 이혼 후 갈피를 못 잡고 흔들려서 고민이라는 분의 사연입니다. 저희가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했는데요.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이혼한 지 3년 차인 40대 돌싱입니다. 전 남편이랑은 서로 합의 이혼했어요. 원래 무뚝뚝한 성격인 줄은 알았는데
아이 키우는 동안에 저한테 아이한테도 너무 소홀하더라고요. 그 모습에 질려서 결혼 3년 만에 갈라섰어요. 그런데 이혼한 후에도 아이 양육 때문에 계속 전 남편 얼굴을 봐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한 달에 한 번은 왕래하고 명절에 양가 부모님께 선물도 보내드리고 딱히 나쁘지 않게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러다 제 친구들이 너희 그렇게 살 바에 다시 합치는 게 어떠냐 그러더라고요. 재결합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그때 처음으로 애를 위해서 합치는 것도 좋겠다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전 남편은 그게 아니었나 봐요. 우연히 전 남편 휴대폰을 봤는데 만나는 여자친구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여자랑 나눈 메시지를 보니까 제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닌 거예요. 사랑한다, 보고 싶다, 애정 표현도 많이 하고요. 예쁘나, 애기야, 애교까지 부리더라고요. 이상하게 그걸 보니까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연애 2년, 결혼 3년 동안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 사람은요, 돌덩이처럼 차갑고 무뚝뚝한 남자였어요. 전 남편이 자기는 모두한테 이런 성격이라길래 참았는데 사실은 얼마든지 이렇게 다정할 수도 있었던 거잖아요. 그 뒤로 머릿속이 복잡하고 우울해요. 내가 그렇게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여자였나 싶기도 하고 이런 고민을 하는 걸 보니 설마 아직도 내가 전 남편을 좋아하는 걸까 싶기도 하고요. 저도 제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감정은 대체 뭘까요? 설마 제가 전 남편에게 미련이라도 남은 걸까요? 너무 고민돼요.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이분이야말로 내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답답한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전 남편에게 드는 감정이 이게 미련인지 아니면 뭔가 원망인지 그걸 잘 몰라서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요. 이 감정을 색깔로 얘기한다면 이게 무슨 색깔일까? 생각해보면 우리가 사랑할 때는 뭐 빨간색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감정이 변하면서 이 복잡 미묘할 때는 이제 보라색을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어쩌면 지금은 보라색에서 회색 감정으로 가고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까지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결혼해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몰랐다가 또 이혼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여정이 사실 확 바뀌면 모르겠는데 별로 차이가 없다가 이 집은 지금 변화를 시작한 거거든요. 복잡 미묘한 감정이 마치 다른 사람들이 이혼한 직후에 경험하는 그 경험을 지금 하시는 것 같은데 감정이 복잡하지만 아마 지금 상황은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될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요. 예, 제가 미련이 있는 걸까요? 이혼 후에 새 출발하는 남편이 속상해요 라고 하셨는데 자, 여기에 대한 솔루션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솔루션은요. 네, 첫 번째 솔루션입니다. 당신은 아직 정서적 이혼이 안 됐다. 지금 감정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태로 보이고요. 네. 근데 이 혼란스러운 상태가 왜 발생했는가? 가만 생각해 보면 이 집이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혼의 경로를 거치지는 않고 있어요. 대개는 징그럽게 싸우다가 그다음에 이혼을 결정하고 그다음 이혼을 하고 그 이후에 마치 서로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격분한 감정을 가지고 이제 나 혼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이제 모색하고 그러다가 감정이 이제 차차 진정 상태로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대부분의 경우는 정서적 이혼이 먼저 발생하고 그 다음에 법적 이혼이 발생을 해요. 그리고 나서 물론 남은 감정이 이 감정의 찌꺼기가 남아있지만 그거는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집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냐면 처음에 물론 격분한 감정이 있었습니다만 정서적 이혼이 정말 됐을까 싶을 정도로 법적 이혼이 일어나고 그 다음번에 아이도 여전히 협력해서 키우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양쪽 부모님에게 선물을 드린다는 거예요. 네. 이거는 보통 이혼한 이후에는 거의 없는 일이에요. 근데 그러니 뭐 이 집은 따로 살 뿐이지 별로 이혼의 느낌을 받지 못했단 말이죠. 그렇다가 이제 남편에게 곧 전 남편이죠. 전 남편에게 여자친구가 있다는 걸 알면서 그때부터 감정 격돌이 일어나는 거라 사실상 이혼에 대한 실감은 지금부터 일어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뭐 심정적으로 제가 볼 때 이 아내 지금 사연을 보내주신 아내는 지금까지 남편이 내게로부터 분리되었다는 감정을 갖지 못하다
지금 분리 감정을 경험하는 거거든요. 네. 그 얘기는 뭐냐? 여지까지 남편은 나와 여전히 감정적 소유 관계에 있었다라고 저는 판단이 돼요. 곧 정서적 이혼은 지금 안 된 상태고 지금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혼하고 나서 아이 때문에 왕래를 할 수는 있잖아요. 근데 양가 부모님 선물까지 주고받았다? 이거는 이혼 전이나 이혼 후나 뭐 비슷한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마음 편하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 다시 네. 재결을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전 남편이 애인이 생겼다는 소식에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새 출발을 뭔가 축하해 주는 게 아니라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다. 이것도 정서적인 이혼이 아직 안 돼서 이런 감정을 좀 느끼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봐야죠. 이를테면 우리가 정서적 이혼이 딱 돼 있는 상태면 물론 내가 이혼을 한 다음에 그 사람이 다른 그 파트너를 만나는 것도 약간 기분이 껄쩍지근해요. 영 좋지는 않아요. 그런데 정서적 이혼이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 전 배우자가 나와 여전히 감정적인 교류를 가지고 있다고 믿었는데 갑자기 또 다른 파트너를 만난다 싶으면 이게 마치 어떤 경험이냐면 결혼 상태가 유지가 되는데 그 상태에서 내 남편이 외도를 할 때의 느낌하고 굉장히 유사하게 이런 그 감정이 매치가 되거든요. 네. 근데 막상 우리가 이혼을 한 이후에도 이제 한 결혼정보회사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전 배우자가 이혼을 한 이후에 전 배우자가 연애를 시작한다고 하면 그때 어떨 것 같냐. 그랬더니 남성의 34%가 네. 회방 놓고 싶다. 아, 또 여성 같은 경우에는 39%가 질투가 난다. 그렇죠.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고 이혼을 했건 아니면 그냥 뭐 협의해서 이렇게 그 평범하게 이혼을 했든지 간에 합의 이혼. 그 뒤로 감정은 우리가 전혼에서 결혼 관계에서 가지고 있던 그 감정이 여전히 남아서 네. 여전히 나는 당신하고 연결된 어떤 부분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거죠. 그래서 내 허락을 받아야 될 것 같고 또 경우에 따라선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선택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 맞아요. 심지어는 그 사람이 나 말고 다른 사람을 만나면 망했으면 좋겠는 뭐 이런 감정까지 갖게 되거든요. 네. 그럼 이건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 미련이라고 할까요? 미련 있는 거죠. 질투도 있는 거죠. 거기다 내가 나와 함께 살 때보다 이 사람이 더 행복하게 된다? 마치 전혼의 문제, 곧 이혼의 이유가 나 때문인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나아가서 내 자존심이 누구에게 말도 못해요. 그렇죠. 이미 이혼한 상태니까 저 사람이 이렇게 살건 저렇게 살건 내가 얘기할 건 아니라는 건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심장은 여전히 펄떡펄떡 막 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미련 이상의 감정이 남아있다라고 먼저 보이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심정에는 약간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나는 모르겠지만 남 주기는 싫은 그래요. 이런 감정도 함께 들어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연애할 때도 헤어진 남친이 새로운 애인과 사귀었다. 손잡고 막 가는 게 보인다는 아, 그것도 참. 어금니 막 깨물게 되잖아요. 맞아. 근데 하물며 전 남편이란 말이에요. 남편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다른 애인이 생겼어. 무뚝뚝한 남편이 또 다정해. 자기야 뭐 이래가면서 애기야 이리 와 가자 막 이러고 있으면 너무 보기 싫을 것 같아요. 상대가 그럴 것 이혼 후에 또 잘 적응하고 잘 살고 이러면 그 모습을 지켜보면 거기서 또 상실감 같은 것도 있을 것 같고. 그렇죠. 그때부터가 본격적인 상실감의 시작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전에는 잘 모르다가 이제는 완전히 내가 혼자 남겨졌다라는 게 확연해지는 거고요. 심지어는 그 사람이 나에게 정을 떼서 다른 사람에게 정을 주기 시작했다는 아주 명백한 증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상대방이 행복한 게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걸 아는데도 왠지 내가 억울한 이 느낌. 그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히려 상대방이 나를 떠나서 살 때 비참하게 무너지는 게 정상이었을 것 같은데 왠지 더 잘 살면 맞아. 이 뭔가 내 세계가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람이 다 자기중심적이긴 합니다만 이 부정적인 감정이 나쁘다는 건 알지만 이게 감정의 현실인 것 같아요. 맞아요. 자, 두 번째 솔루션 보겠습니다. 뭘까요? 두 번째 솔루션입니다. 지금부터 이혼 후 적응을 시작하자. 이혼도 적응이 필요하다는 얘기네요. 당연하죠. 우리가 뭐 어떤 삶을 살아가면서 큰 분기점을 넘을 때가 있는데 생애를 살아가며 결혼이라는 것도 굉장히 큰 분기점인데 이혼은 더 큰 분기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막상 둘이었다가 혼자 됐을 때 또 아이가 생겼을 때 그 복잡하게 풀어가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처럼 남편이라고 생각해 심정적으로 정서적 이혼이 안 된 상태에서
내 남편이라고 여전히 일부 믿고 있는 이 사람이 딱 떠나가게 되면 이때도 상실감을 경험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왠지 나한텐 평범했다가 그냥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이 호감을 보이면 내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기에 내 감정이 확 커지게 되는 맞아요. 이런 네. 경우가 많이 생겨나죠. 이건 뭔가 실질적으로 내가 그 사람을 사랑했다라고 믿기보다 그냥 일시적 집착에 가깝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나는 이 일시적 집착이 끝난 시점이 반드시 와요. 그때부터 내 생활은 달라지는 겁니다. 집안의 막내도 없어질 거예요. 그리고 내 아이에 대한 양육의 방식도 그전하고는 약간 느낌이 많이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만일 내 전 남편이 또 다른 사람과 파트너가 되고 그 다음에 재혼을 하고 그 사이에 또 아이가 생기면 내 아이에 대한 내 전 남편과의 관계는 또 느낌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라 아주 복잡한 산술이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네. 이 감정 산술과 관련된 정리가 일차적인 이혼 후 첫 번째 적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례자 같은 경우는 감정적으로 폭발적으로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다가 그렇게 이혼 이후에 본격적인 새로운 출발로 들어간 게 아니라 이혼 이후에 전원처럼 살다가 사실상 새로운 감정으로 들어가는 거라 다른 사람들보다 말 못할 감정이 더 많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적응은 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시작해야 될 건 감정 적응부터 시작하자. 왜? 이건 일시적 집착이지. 사실 내가 사랑했던 그 감정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겁니다. 네. 책 한 권을 읽다가 끝까지 읽고 완전히 덮어야 되는데 아직 계속 그 책을 붙잡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책 한 권을 완전히 덮고 새로운 책을 열어볼 그 시작,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이네요. 이게 단계가 필요할 것 같은데 사연자의 삶이 안정적으로 접어들려면 어떤 단계를 거쳐야 될까요? 저희가 이혼 후 적응 단계가 한 6단계 정도로 나누어지는데 그 첫 번째 단계가 일단 결혼 끝내기예요. 일단 결혼이 끝나야 되니까요. 결혼 끝내기. 두 번째고 잃어버린 것 돌이켜 생각하기예요. 나는 결혼 중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었나? 또 이혼을 통해서 내가 잃은 것은 무엇인가? 요거 살펴보는 게 있고요. 세 번째로는 자신 되찾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서 있는 나는 누구인가? 그렇죠. 나는 그래서 어떤 사람으로 시작해야 되는가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번에 우리가 이때 올라오는 이 바보 같은 나 혹은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에 대한 이 분노 감정들이 있어요. 감정들 해결하고 요 관리하는 것. 그다음에 위험을 무릅쓰고 또 분노를 무릅쓰고 일상으로 다시 나아가기. 이 일단 한 걸음 떼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삶에 대한 안정 단계 이렇게 보통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사례자는 지금 어떤 단계에 머물러 있는가? 제가 볼 땐 결혼 끝내기만 이루어진 상태예요. 그 뒤로 5단계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해야 될 건 잃어버린 것 돌이켜 생각하기. 나는 지금 혼자 서 있는 나로 결혼 상황에서 무엇을 잃고 얻었는지 또 이혼 이후에 나는 무엇을 얻고 잃었는지에 대한 머릿속에 정리부터 시작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정리가 일단 되어야 그 다음번 나를 되찾는 단계로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남편과 관련해서 지금 이 복잡한 상황에 제일 문제가 되는 건 뭐냐? 남편이 전 남편이죠. 전 남편이 다른 여인과 새로운 교제를 시작하면서 알콩달콩 전에 나하고는 전혀 갖지 못했던 감정 속으로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 생각이 들겠죠. 이 결혼의 파탄의 원인이 나에게 있었나? 내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인가? 내가 감정을 정리하는 과정에 나에게 공격이 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결혼이라는 건 또 이혼이라는 건 한 사람의 사랑으로 시작되는 것도 아니고 한 사람의 미움으로 시작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무작정 내 쪽으로만 공격의 화살을 돌리진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 전문가하고 이런 경우에 내가 혼자 평안을 유지하기가 힘드니까 전문가 상담 같은 거 그렇죠. 그것도 괜찮겠죠. 굉장히 좋죠. 더군다나 지금 사례는 남한테 내 감정을 다 쏟아놓지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이미 이혼을 하고 꽤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때는 꼭 전문가 상담 받아보시고요. 무엇보다 관계라는 게 상호적이기 때문에 누구의 잘못만은 아니라는 것. 그리고 결국 나는 이 시점에서 새로 시작하고 새로운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되 도움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급해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본인들도 그렇지만 그 아이가 있으면 아이도 꼭 내가 뭐 케어해주겠다 이거보다도 전문가들한테 심리 상담을 받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럼요. 아이들은 엄마 아빠한테 하지 못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럼요. 이제 전문가한테 가서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거 꼭 좀 해보시길 권해드려요. 네. 자, 오늘 용한 상담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달 열리는 보성 세계차 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며 사전 홍보 행사 붐업 페스타가 서울 경희궁에서 열렸습니다. 행사에는 고려시대 왕의 차로 알려진 뇌원차 진상행렬과 진상식이 재현돼 눈길을 끌었는데요. 전통 의복과 소품으로 단장한 행렬단은 흥화문에서 출발해 승정전까지 행진한 뒤 특설 무대에서 왕에게 뇌원차를 진상하는 모습을 선보였습니다. 올해로 11회째를 맞는 보성 세계차 엑스포는 천년의 보성차 세계를 품다라는 주제로 4월 29일부터 5월 7일까지 보성군에서 개최될 예정인데요. 보성 다향대축제, 서편제 보성 소리축제, 일림산 철축제 등의 다양한 축제와 부대 행사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 보성에서 풍성하고 향기로운 봄을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25도가 넘으면 낮에는 정말 초여름 날씨겠어요. 그러니까요. 날이 이제 덥다는 생각까지 들 것 같은데 낮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는 대신에 밤에는 또 떨어지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진다고 합니다.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